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이란도 대규모 반격에 나서면서 이틀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나탄즈 핵 농축 시설도 파괴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추가 공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건물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차량들은 불에 그을린 채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새벽, 이란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수십 발 발사했습니다. פתאום היה פיצוץ מטורף בשכונה. כל השכנים מתלוננים על פיצוץ זכוכיות. 이스라엘도 이란이 민간인 밀집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 이란 수도 테헤란이 불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테헤란 메라바드 공항에선 화재가 발생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이 공항의 전투기 경납고가 표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음과 방공미사일이 발사되는 소리가 들렸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پاسخ محکم بهشون بده بالاخره در شأن ایرانی باشه. اگه اونا یه دفعه زدن ایرانی‌ها 100 دفعه بزنن.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고위 군 관료를 포함해 80명 가까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상자 가운데 압도적 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었다며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습니다. IAEA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의 중심인 나탄즈 시설의 지상시험용 농축시설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에서 일부 방사능 오염이 발생했다며 핵시설이 공격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간 보복의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동 확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남부 걸프 해역에 있는 사우스 파르스 천연 가스전을 공습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저녁 6시 30분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14광구 정제 시설에 큰 불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소형 무인기와 비슷한 비행체가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반관영 타스님 통신도 국내 최대 규모 가스 정제 공장인 파르스 시설에 적의 소형 항공기가 충돌해 2차례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화재로 천연가스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공습은 이란 영토에 사전 침투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치밀한 작전이 바탕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괴멸을 노린 작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 직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사전에 잠입한 요원들이 드론으로 트럭을 정확히 타격하고 방공망과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유도장치를 설치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CNN 등 외신들은 모사드가 이스라엘 공습에 앞서 이란 내부에 무기를 밀반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작전의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과 방공망뿐이 아니었습니다. 테헤란 시내 아파트 외벽에 정교하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드론으로 표적 공격을 한 흔적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정밀 타격으로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군수뇌부 20여 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습니다. 또 이란 핵 프로그램을 주도하던 과학자도 최소 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자택 침대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상대로 벌인 참수작전과 마찬가지로 이란 정권 수뇌부를 노린 공습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습으로 이란 방공망이 붕괴됐다며 이란 국민의 봉기를 촉구했습니다. Pave the way to Tehran, and our pilots over the skies of Tehran will deal blows to the Ayatollah regime that they cannot even imagine. 이스라엘군은 이란 남부 걸프 해역 최대 천연가스전도 공습에 나서 생산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을 놓고 50분간 통화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규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효과적인 공격이었다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자, 지금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100여 발을 추가로 발사해서 지금 사흘째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중동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규모 보복을 가했고 이스라엘도 재보복을 가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4차례 탄도미사일 200기를 발사했다고 밝혔고 이란 공습에 이스라엘에서 3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미사일을 계속 쏘면 수도인 테헤란이 불에 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란 매체 역시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100여 발을 추가로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 중부 이스파한의 주요 핵시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외부 방사능 수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간 14일 SNS를 통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스파한의 우라늄 변환 시설과 연료판 제조 공장 등 주요 건물 4곳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IAEA는 나탄즈와 마찬가지로 이스파한에서도 외부 방사능 수치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간 목적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과 휴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가운데 G7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인 만큼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실용 외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현지 시간 16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G7회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공백을 맞았던 우리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계기이자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들을 서둘러 임명하며 외교통상 정비부터 완료했습니다. 특히 재계 총수들과 만나 G7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발 통상 문제를 둘러싼 의견을 청취하며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해외 통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좀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도 복잡한 사안이 테이블에 오르진 않을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다자회의 구조상 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만큼 상견례 성격이 짙을 거란 관측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한미, 한일 정상 간 회동이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성사될 경우 어떤 의제를 두고 어느 정도 수위의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과거사나 통상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나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점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G7 회의를 계기로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어제 새벽 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정부의 살포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후 처벌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모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주말 저녁 예정이 없던 자료를 내고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아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건 그만큼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정권 교체 이후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민간 단체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한반도 상황의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어긴 해당 단체를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보탰습니다. 모든 관계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회의를 열고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년간 이어지던 대북 방송이 중지되고 북한도 호응하는 등 남북 신뢰 회복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원내대표단 구성 등 내부 전열 정비에 집중했습니다. 이후엔 산적한 개혁 입법과제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과의 협치라는 다소 상반된 과제 속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선출 뒤 하루 동안 원내 지도부 인선 작업에 주력했습니다. 1년 임기 동안 함께 손발을 맞출 원내대변인과 문진석, 허영, 박상혁 등 원내수석 부대표 이외에 나머지 부대표단 구성에 초점을 둔 겁니다. 오늘 인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연스레 시선은 주요 입법과제 처리 시점으로 쏠립니다. 일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속도감 있게 처리될 거로 예상됩니다. 상위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상법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 재판 중지 면소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두고는 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초반 협치를 통한 정치보건 기조 속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크게 반발하는 법안들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법안 처리 속도 조절에 나섰던 전임 원내지도부처럼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하지만 향후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큰 만큼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협치가 중요하지만 이 때문에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얼마나 조속히 그리고 매끄럽게 할지도 최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가 시작부터 개혁 입법 과제 처리와 야당과의 협치 사이 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만간 구성되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협상력과 추진력이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의 과제는 당내 쇄신과 거대 여당을 상대로 한 협상입니다. 이번 선거는 송원석, 이현승, 김성원 의원의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 새 원내사령탑은 내일 최종 선출됩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은석입니다. 당내 개혁과 더불어 이재명 정권을 상대할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3선의 김성원, 송원석 의원 양자 대결로 가나 싶었지만 4선의 이현승 의원이 막판 고심 끝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서 경제 전문성이 강점인데 경북 김천이 지역구라 당내 주류에 가깝습니다. 이 의원은 전국위원회 의장 같은 여러 당직을 거쳤고 부산 지역으로 영남권 주류로 분류되지만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판이 많습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대여 협상 경험이 있고 비교적 계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 의원 모두 친윤석열계, 친한동훈계 같은 계파 꼬리표에 선을 그으며 일단 통합에 방점을 찍습니다. 이념이나 생각을 가리지 않고 통합과 신뢰의 리더십을 구현하겠습니다. 통합이 우선입니다. 당내 계파를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겠습니다.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국내임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입니다. 당내 계파 언급은 금기시되고 있지만 개혁에 대한 온도차가 사실상 계파를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건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 수용 여부와 오는 30일까지인 김 위원장의 거취 결정으로 세 후보 다 쇄신의 큰 틀이나 방향은 공감한다면서 구체적 입장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 의원의 막판 등장으로 선거는 경쟁 속의 경쟁이 됐습니다. 영남권 내에서 표가 갈릴지 중간지대 표싸움이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공식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특검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 2인자인 특별검사보 인선과 사무실 물색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역사에 남을 기록을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내란 사건 수사 의지를 강조한 조은석 특별검사.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최대 267명 규모의 조직을 이끌게 된 만큼 이들이 일할 사무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 특검은 상업용 건물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우 군사기밀 누설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찰과 검찰에 활용할 시설이 있는지 답사했고 정부 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명의 특별검사보 후보군을 물색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보는 수사는 물론 공소유지와 공보 등 특검을 보좌할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준비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역시 시급한 문제는 특검보 충원과 수사공간 마련입니다. 본격적으로 후보 찾고 계신 거죠? 그래야 되겠죠. 또 무엇보다도 사무실 준비가 시급합니다.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민특검은 마음만 바쁘고 여념이 없다. 잠시 놓아주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대상인 김 여사 측은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향후 특검이 소환을 요청하면 출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YTN과의 통화에서 특검보 후보군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검 구성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물론 검찰과 군검찰까지 포함해 다양하고 균형감 있는 특검을 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와 면담하는 등 특검 출범 전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3대 특검이 일제히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언제쯤 진용을 갖춰 본격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3특검은 지난 1999년 우리나라에 특검이 처음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15번의 특검이 모두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건 아니었는데 이번 특검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검이 처음 도입된 건 지난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가 조폐공사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도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가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검법을 제정하면서 특검 역사에 막이 올랐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그래야 할 생각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단독 범행이라던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고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온로비 특검에 이어 현재까지 15번의 특검이 출범했는데 모두 다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등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하고 옵셔널 벤처스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은 역대 최다 기소라는 발자취를 남기며 비교적 호평을 받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개인 비위로 수사 결과에 흠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이번 3특검은 어떤 특검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사태 핵심 가담자들의 구속 기한이 곧 만료됩니다. 아무런 제약 없는 석방 대신 이동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아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3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로부터 6달, 정식 재판은 9번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조만간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한인 6개월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박한수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들과 내란 비선,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다른 핵심 가담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면 7월 초 안에 줄줄이 풀려나게 되는데 이대로라면 입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수사나 재판 출석을 거부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구속 만기 전 차라리 조건을 정해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보석의 경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촉이나 이동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엄격한 조건을 붙이고 어기면 다시 수감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재판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걱정이 팔자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범죄 공모냐며 반발했지만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구속 수감된 계엄군 수뇌부를 접촉했다가 경고를 받기도 했던 만큼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제주 한라산에는 25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많은 비에 도로 일부가 무너지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고가도로에 진입하는 경사로 옆부분이 무언가로 핥힌 듯 무너져 버렸습니다. 축대벽 대신 맨흙이 드러났고 바닥에는 육중한 콘크리트와 철근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도로 경사로 옆부분이 무너진 건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 5시쯤. 다행히 차가 거의 없는 주말 새벽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도로가 무너진 곳으로 진입하는 이곳 교차로에서부터 1.2km 구간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해당 도로에서는 최근 아스팔트가 갈라지는 등 전조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갈라진 틈새로 들어가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스콘 상부에서 깨진 상태가 있어가지고 이게 침투되면 이게 이제 파손 우려가 있어서 선조치는 해놨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주 한라산에는 25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도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다만 굳은 날씨 탓에 한라산 탐방로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요, 한라산 백록담을 가기로 약속을 하고 왔는데 아침에 기상 악화가 돼서 입산 금지가 돼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폭우로 시작된 장마에 남부지방에는 빗길 교통사고나 주택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속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겨냥해 사흘째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섰다고 BBC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BBC는 현지 시간 15일 새벽 이란이 탄도미사일 100여 발을 이스라엘을 향해 추가 발사했다고 이란 관영 매체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보복 공습에서 이스라엘 하이파와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이란도 대규모 반격에 나서면서 격렬한 교전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뒤 현지 시각 13일과 14일 텔아비브 등을 향해 4차례에 걸쳐 200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란의 공습으로 여성 1명이 텔아비브 동남쪽 라마트간 지역에서 사망하고 리숀 레지온에서도 2명이 숨졌습니다. 또 텔아비브와 주변 지역에서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부산에서 폭우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어제 부산 전포동 주택이 비에 잠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배수를 돕는 등 그제와 어제 신고 36건을 처리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도 교통사고와 신호기 고장, 교통불편 등 호우 관련 신고 57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시간당 61.2mm의 강우 등 그제와 어제 9군에 따라 많게는 18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경북과 경남, 울산에 동시에 덮쳐 큰 피해를 냈을 때 주민들은 한마음으로 비를 기다렸는데요. 비가 많이 올 때 산불이 났던 곳은 산사태 위험이 커서 이제는 주민들이 비 소식에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경북 안동시 시골 마을. 장마를 앞두고 사면에 거적을 덮거나 빨리 자라는 식물 씨앗을 뿌렸습니다. 마대를 쌓아 물길도 냈는데 밤사이 비가 내리자 일부는 여기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생긴 물길을 따라 마을로 흐릅니다. 축대벽 위로 물이 넘치기도 하는데 산불에 빗물관이 녹아 막힌 탓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산사태 위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온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도에서 마을을 지워버린 2년 전 경북 예천 산사태 같은 재난이 내 집을 덮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부 쓸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참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되면서 그 주위에 경각심도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지난 3월 산불이 휩쓸고 간 울산 울주군 언양읍. 여기서도 담당 지자체는 장마를 앞두고 산사태 예방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불에 탄 나무를 잘라내 정리하고 산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물길을 새로 냈지만 아직 축대벽은 서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장마에 비가 계속 내리다 보면 토사가 유출되고 사면이 무너지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지 두렵습니다. 전체 다 해놓으니까 조금만 쪄가지고 그래가 비가 따르면 피해 주지. 사부작 오면 괜찮는데. 산불이 난 곳은 땅이 물을 잘 머금지 못해서 적은 비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거로 보고 이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서산시 등에 따르면 고북면 한 농가에서 출하 전 정기검사 중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돼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오리 2만 8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133개 가금 농가에 이동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1일에서 3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의 맞불 집회도 인근에서 진행됐지만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무지갯빛으로 물든 거리에 개성 있는 차림에 인파가 가득 몰렸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추억을 남기는 표정이 밝습니다. 슬로건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지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많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힘을 가지고 국가인권위의 공식 불참 선언에 반발한 직원들이 따로 마련한 부스에도 응원의 말이 적혔습니다. 당사자도 누구나 소수자 정체성을 가졌다는 시민도 연대의 뜻을 보탭니다. 여기 와서 이제 또 소속감과 단체감, 연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상성 문법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연약한 지점들을 서로 좀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포용성이 좀 넓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환호성을 배경으로 퍼레이드 행렬이 도로를 메우자 축제 분위기도 한껏 달아오릅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며 발맞춰 걸었습니다. 하지만 따가운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축제장 맞은편을 비롯해 6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선 반대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령을 왜곡하면서 동성 결혼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아니, 결혼제도 자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기동대 40여 개 부대를 배치해 일대 질서를 관리하면서 큰 마찰은 없었지만 도로 통제로 곳곳에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 10일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유력 용의자인 전 남자친구가 나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어젯밤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용의자인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대구로 압송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 도주까지 계획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감성을 그대로 옮긴 커피 전문점부터 프로야구 선수의 라커룸을 옮겨놓은 듯한 편의점까지 최근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개성 넘치는 특화 매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등장한 승부수인데요.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장시장 한쪽에 자리 잡은 유명 커피 전문점. 경동시장에 이은 두 번째 전통시장 특화 매장으로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화감 없이 정말 이 광장시장에 스며든 것처럼 커피점이 있어가지고 좀 놀랐었는데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업체들이 특화 매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역 명소와의 결합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남한강뷰로 유명한 양평점은 5년 사이 무려 220만 명이 다녀갔고 경동시장 점포도 오픈 1년 반 만에 약 100만 명 넘게 방문했습니다. 특화 매장에 주목하는 건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프로야구 팬을 위해서 특화된 편의점입니다. LG 트윈스의 라커룸을 연상시키는 이곳에서는 이런 굿즈 50여 개 종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야구 인기에 힘입은 야구 특화 편의점은 대전 한화 특화 매장에 이어 잠실에 들어선 두산 특화 매장까지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인기 가수 GD가 좋아하는 주류를 제작해 판매하는 특화 전략을 내세운 곳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제 현장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매장에 와서 여기 와서 샀다. 나는 여기에 직접 찾아왔다라는 거를 인증하는 것도. 실제로 편의점 특화 매장에 오는 소비자는 일반 매장보다 3배 정도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매출도 일반 매장보다 2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는 유통가.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특별한 매장을 만들려는 오프라인 유통가의 전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과나 복숭아 나무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 대응하는 첨단 기술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밤으로 유명한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밤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복숭아 과수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네, 지금 야외에 있는 과수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방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내에 보고된 과수 바이러스병은 모두 50여 종. 이렇다 보니 주요 과수의 바이러스 감염률이 평균 45%에 달해서 생산량 감소, 당도 감소, 기형과 발생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과가 좀 이렇게 좀 정상가보다 덜 크던가, 뭐 좀 기형과 비슷하게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바이러스가 한 2, 3% 정도는 있을 수 있고. 과수원에서 채취한 시료는 근처 충북대학교 실험실로 보내집니다. 실험실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희가 다중진단 시스템을 개발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기술을 이용하는데 거기에는 5종이라고 하는 4종의 바이러스와 1종의 바이로이드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바이러스 등의 감염이 확인되면 곧바로 농가에 통보해서 그에 맞는 약제를 사용한 방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단국대와 충북대, 전북대, 경북대 등 6개 대학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30개 과수 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 여부는 4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도는 99% 이상. 산학협력 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이나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농가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농가에 실증함으로써 신기술 보급과 농가 현안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험실이 아닌 과수원 현장에서 곧바로 감염 여부를 1차 진단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시범 운행이 한창입니다. 제주는 다양한 날씨와 도로 환경 덕분에 자료 수집에도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버스가 도로 위를 달립니다. 차선을 바꾸고 복잡한 회전교차로도 능숙하게 통과합니다. 이 버스는 실제 버스 노선에 투입된 탐나 자율차입니다. 승객들이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지나가고 주변에 차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나 자율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최대 12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 기간 1,400여 명이 탑승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자료 수집이 중요해졌습니다. 제주는 다양한 기상과 복잡한 도로 환경 덕분에 자료 수집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고도가 높은 지역을 가게 되면 안개가 끼거나 이제 눈이나 비가 오는 걸 좀 더 자주 겪을 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환경들을 좀 저희가 빠르고 좀 효율적으로 겪을 수 있었다는 점하고, 그리고 이제 좀 도로 환경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관광지 특성상 렌터카 등 관광 교통 분야에서도 자율주행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시범 사업을 확대하며 실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소차하고 그다음에 관광용으로 두 군데를 더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청소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광형 그 공유버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건데요. 8월부터 좀 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거. 2년 뒤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치료를 동시에 지원하는 새로운 시설이 제주에 생겼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위기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치유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입니다. 제주의 첫 병원형 위센터인 해봄 위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병원형 위센터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6명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학습 등을 편성해 운영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심리 상담과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위센터는 보호병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춰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수용 정원은 20명 이내로 최장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제주 지역 초중고등학생 2만 6천여 명 가운데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1,300여 명으로 전체 5.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8%보다 높은 것으로 고위험군 학생 증가로 입원 병실 부족과 학업 중단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시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병상수가 극히 적어서 아이들을 다 수용도 못하고, 수용이란 말은 일반 진료는 가능한데 다른 일반 환자들과 달리 공부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병원형 해봄 위센터가 제주에서 처음 문을 열면서 심리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치료와 교육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는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최대 규모의 반정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노 킹스, 왕은 없다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집회는 미국 50개 주 2천여 곳에서 수백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왕은 없다, 트럼프를 백악관 밖으로 몰아내자 등의 피켓을 들고 이민자 단속과 군 병력을 동원한 시위 진압, 연방 예산 삭감 등의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트럼프 생일에 맞춰 개최되는 열병식은 미국을 권위주의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을 보면 방공망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뒤처진 방공망을 구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핵시설 타격으로 촉발된 이란과의 충돌은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의 표적을 명중한 뒤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모니터로 시험 결과를 보며 만족을 표시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랑할 만한 전투적 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 방어무기 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고 하시면서 지난 3월 북한 매체가 공개한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으로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후 북한은 연일 방공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으로 얻은 현대전 경험과 이전받은 군사기술을 국방력 강화에 녹여내기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최신 드론 생산을 독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남측보다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공중 방어망은 더욱 두텁게 하면서 적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한 전술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엔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쏘는 방식으로 훈련에 나섰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는 잘 아시다시피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이스칸데르형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역시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핵시설이 공격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핵무기 개발의 시급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온돔은 물론 이를 뚫은 이란 측 전술에 관심을 둘 거란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시설도 이제는 더 분산하고 더 은닉하고 그런 선제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를 대비한 다양한 그 발사 플랫폼을 더 개발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교란 전술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접경 부대를 방문해 안 싸우고 이겨야 한다고 강조한 당일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공장을 찾아 신형 포탄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주의원 부부가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자택에 침입한 괴한의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현지 시간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미네소타 주의회 하원 의장을 지낸 민주당 멜리사 홀트만 의원과 남편이 미니애폴리스 외곽의 자택에서 총격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도시 챔플린에 사는 민주당 소속 존 호프만 주 상원 의원과 부인도 같은 용의자의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경찰관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공연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 6관왕에 오르는 기쁜 소식을 전했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미국 엔터업계 주요 4대상을 모두 받게 되면서 K컬처의 위상을 뽐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낯선 하늘 아래 풍경 낯선 바람 가르며 인간에 버려진 로봇들이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극을 이끄는 등장인물은 단 3명. 2016년 첫 공연 이래 5시즌을 이어올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덕분에 처음 믿게 됐어 확실해 분명해 사랑해 널 사랑해. 어쩌면 해피엔딩은 브로드웨이 저명한 프로듀서 눈에 띄어 지난해 뮤지컬 본고장에 진출했습니다. 출연 배우가 한 명 더 늘었고 한국의 인디팝, 미국 재즈 등 다양한 사운드가 어우러져 세련된 분위기로 재탄생했습니다. No matter where and how far you drive, people say you're different when you arrive underneath an unfamiliar sky. Well, my old concerns no longer apply.
화려한 다른 브로드웨이 작품들과 달리 뉴욕대 재학 시절 알게 된 윌 에런슨과 박천유, 윌휴 콤비가 힘을 합쳐 누구나 공감할 사랑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네, 우리 반딧불이 덕분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프리뷰 공연 당시 주간 매출액이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원을 밑돌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정식 오픈 주간에 45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고 최근엔 매주 100만 달러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78회 토니상 6관왕에 오르며 한국 뮤지컬 역사를 새로 썼는데 한국 국적 창작자가 토니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나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함께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뿌듯해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4대 상으로 꼽히는 에미상, 그래미상, 오스카상, 토니상을 모두 받게 됐습니다. BBC는 이 4개 상의 앞글자를 따 한국이 에고트의 지위를 얻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K 콘텐츠 첫 에미상의 주인공이자 곧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 공개를 앞둔 황동혁 감독도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축하했습니다. 한국의 창작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 진출해서 이런 엄청난 평가를 받고 너무 놀랍고 기뻤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국내 뮤지컬계는 규모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대형 라이선스 작품이나 스타 마케팅에만 기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탁월한 오리지널 뮤지컬이 계속 나오기 위해선 창작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1, 2위를 달리는 LG와 한화가 연장 혈투를 펼쳤지만 끝내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LG는 5회 초 신민재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지만 7회 말 한화 안치홍의 적시타와 황영묵의 스퀴즈 번트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LG는 8회 볼넷과 몸에 맞는 공을 묶어 만루 기회를 만든 뒤 박동원이 희생플라이 타점을 만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두 팀은 연장 11회까지 총력전을 펼쳤지만 더는 추가점을 뽑지 못하고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대구에서는 KT가 선발 쿠에바스의 7이닝 무실점 호투 속에 삼성을 10대 3으로 대파했고 잠실에서 두산은 최승용이 6이닝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봉쇄하며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추신수의 은퇴식이 치러진 인천에서는 롯데가 SSG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창원에서는 기아가 9회 말 박건우가 만루 홈런을 터뜨린 NC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고 한 점차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프로축구 안양이 페널티킥을 놓친 수원FC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안양은 K리그 18라운드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41분 수원FC 노경호의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19분과 29분 못다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안양은 승점 24점으로 광주와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7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김천은 이동준이 결승골을 터뜨리며 포항의 4연승을 저지하고 4위로 뛰어올랐고 제주는 최하위 대구를 물리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제주도부터 시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 수도권과 남해안에도 많게는 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에도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아침까지 해안과 내륙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8도, 대구는 2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내륙에는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1도, 청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 한동안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